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보통 50대, 60대 정도가 되면요. 참 재테크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죠. 예를 들면 은행에 그냥 두기는 왠지 아깝다.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 은행 밖으로 나와서 무언가 예를 들면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좀 위험하다. 그래서 선택지가 아주 적죠.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 50대, 60대가 되어도 그때까지 모아두었던 재산을 잘 불리기 원합니다. 아무도 손해, 즉 잃기 원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재테크에서만 잃을 수 있는 위험 아닙니다. 이 재테크는 뭐 예를 들면 은행에만 두면 최소한 잃을 걱정은 없죠. 그런데 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재테크가 아니라 뺏어가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정부, 즉 세금이죠. 정부와 의외로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바로 평생 모은 재산을 뺏어가는 두 얼굴 중에 하나의 얼굴은 바로 자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크게 뭐 큰 돈이 아니라도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 받겠다고 하는 자녀들도 또한 많습니다.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모의 돈을 어중간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평생 동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무의식적인 부담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주 순수합니다. 그냥 정말 열심히 부모님들 버셨으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뭐 공부시켜주고 뭐 결혼 도와주고 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부모님들의 재산은 마음껏 쓰세요. 편하게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주변에도 쓰고 편하게 쓰세요. 우리가 필요한 돈은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도 있죠.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아직 줄 생각이 없어요. 좀 돈이 있는 경우. 그런데 자녀들이 좀 빨리 받고 싶어 하는, 서둘러서 뭔가 부모의 돈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경우, 즉, 주겠다는 부모, 안 받겠다는 아들. 자, 이 워딩만 보면 상당히 따뜻해 보이죠. 물론 따뜻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니까 당연히 가지는 마음이죠. 따뜻한 마음이죠. 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부모님들이 일구 놓은 재산은 부모님들 편하게 쓰세요. 제가 필요한 돈은 제가 열심히 해서 또 만들겠습니다. 이런 자녀들의 마음 또한 따뜻하죠. 그래서 이 주겠다는 부모, 안 받겠다는 아들. 자, 이것이 과연 그러면 재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오늘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주겠다는 부모, 안 받겠다는 아들 참 따뜻하죠. 5060 세대, 이 50대, 60대에 이르면 그때부터 돈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힘들어지는데 왜냐하면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아주 좁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재테크보다 오히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칫 잘못하면 빼앗기는 두 얼굴, 두 주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부 세금이고 두 번째는 자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부 세금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요. 제외하고 이 자녀, 부모와 자녀 간의 이 돈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최근에 이제 저와 상담을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60평생, 이제 60세 초반입니다. 평생 앞만 보며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일을 내려놓고, 지금도 이분은 일이 있고 사업, 일을 하면 당연히 돈을 법니다. 또 다른 수입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와 같이 이제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 막상 제주 공항에 내리니까 어디로 가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는 어떤 구경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이분들이 여행을 안 다녀보았을까요? 여행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단체 여행들, 또 업계, 그 일하는 직업, 사업 관련되어서 이러이러한 또 어울려서 가는 여행들, 뭐 운동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여행을 했더랬고, 정말 혼자서 또는 부부가 단독으로 간 여행은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만하고 이제 조금 여유가 있게 좀 편하게 쉬어 보려고 부부가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더니, 막상 제주 공항에 내려서 보니까 어디로 가서 어떤 구경을 해야 하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의외로 돈은 많은데 그 돈을 써보았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뭐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더라고. 노는 것도 놀아보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금융자산 20억이고 수익형 부동산만 하더라도 한 30억 되시는 분이에요. 여태까지 계속 일을 해왔죠. 일을 해왔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조금 실패도 있었겠지만 또 계속 이제 돈을 불려왔던 분이라는 거죠. 돈을 불려왔던 분.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뚝 멈춰 섰습니다. 철로가 끊어진 거죠. 뭡니까? 일을 하지 않겠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부터 슬금슬금 어떤 걱정이 되냐 하면요, 평생 모은 돈을 잃을까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도 열심히 달려왔지만 또 당연히 그 일을 통해서 생기는 돈, 이 생기는 돈도 계속 불려왔거든요. 불려왔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돈 불리는 맛에 또 살아왔을 수도 있는데, 돈 불어나는 맛에 일을 안 하니까 하루 일과도 갑자기 허공에 붕 떠버렸지만,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자칫하면 지금까지 힘들게 모았던 몇십억 원을 날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요, 지금 이분은 뭐 수십억 자산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 자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50대, 60대에서 은퇴 이후에 이런 정서적 불안들을 많이 가집니다. 첫째, 일이 뚝 끊겼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일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지만, 물론 그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금 계속 하기가 소위 수익이 나지 않는다,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이래서 이제 일을 안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자이든 타이든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때까지 쭉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일을 해왔다는 것은 계속 소득 활동, 돈을 불려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추어 서면 많은 공허함과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그 가운데 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걸 재테크를 잘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60대는 정말 재테크 선택지가 많지 않거든요. 까먹지 말아야 되고 또 은행 이자보다는 높아야 되고, 자, 이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불안함이 이제 같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그분께 드려보았습니다. 만약 지금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잃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또 이런 질문도 했죠. 만약
가진 재산의 절반을 잃는다면 선생님이 남아있는 앞으로의 여생을 살아가는데 재정적으로 어떤 불편이 있을까요? 불편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 가진 돈의 절반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데 재정적인 불편이 없는데, 그런데도 이분은 잃을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060 세대 은퇴 이후의 재테크는 안정적이어야 하고 또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을 원하는 이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돈을 잃을 확률도 아주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분의 경우는 가진 돈의 절반을 잃는다 하더라도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데 재정적인 불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바로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두렵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해왔고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오는 동안에는 계속 잃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계속 이제 돈을 버는 재미, 돈을 불리는 재미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제 돈을 반대로 잃는다, 돈이 줄어든다, 이 생각 자체가 두려운 거죠. 낯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을 가능성은 재테크로는 희박합니다. 왜? 뭐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 또 많은 재산들이 은행에 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안정적인 것을 원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 재테크로는 절반 이상을 잃을 가능성 자체가 아주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재테크가 아니라 정부와 자녀에게 그 이상, 절반이 아니라 그 이상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객관적 믿음과 객관적 의심, 이것을 잘 정리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객관적 믿음은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본 것처럼 재테크를 통해서 재산의 절반을 잃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것이 가장 객관적인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설령 만에 하나 그렇게 재산의 절반을 잃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생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이 객관적 믿음이라는 거죠. 객관적 의심은 반대로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젠가는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의심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불안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녀들이 의외로 내가 믿고 있는 자녀들이 내 재산을 까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객관적 의심 또한 불안이라는 거죠. 즉 막연하게 내 재산이 줄어들 것 같은 이런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구체화시키면 객관적인 믿음과 객관적인 불안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내 재산이 줄어드는 이 두려움이 아니라 결국 세금 문제, 자녀 문제가 당장의 재테크로는 재산의 절반 잃을 확률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금 문제와 자녀 문제가 더 객관적으로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믿음과 이 객관적인 불안, 이것이 잘 정리가 되면 이제 바로 합리적 여유와 합리적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합리적 여유라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같이 살펴보았던 객관적 믿음, 즉 재테크로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을 확률이 거의 없다. 아주 희박하다. 또한 설령 만에 하나 재산의 절반을 잃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화병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 믿음에서 바로 합리적 여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불안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여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객관적 의심, 즉 객관적 불안, 결국은
언젠가 사람은 갑니다. 언젠가 사람은 가면 돈은 땅에다 두고 가죠. 땅에 두고 가면 이 땅에 두고 가는 돈의 소유는 누가 합니까? 정부가 가져갑니다. 세금으로. 또 남는 돈은 당연히 자녀가 가져가겠죠. 자녀의 몫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경제활동을 했던 시기나 그리고 은퇴 후에도 이 재산이 줄어들까봐 불안한데 그렇게 노심초사해서 언젠가 내가 가고 땅에 돈을 놓아둘 때 그 이후에 그 돈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더 늘어나기를, 예를 들면 세금이 줄어들고 자녀들이 이 부모의 재산을 더 또 늘리기 원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객관적인 의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불안이 어디서 오냐? 바로 그 불안의 근거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객관적 의심, 객관적 불안을 정리한다면 바로 합리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돈 파는 가게에서 참 많은 분들이 시청한 동영상 가운데 돈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따가 방송 말미에 공유 링크 해 놓을 건데요. 그 내용 가운데 자녀 리스크가 있죠. 이때 자녀 리스크는 뭐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 못 지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모와 자녀 간의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에 맞춰서,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리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돈에 대한 공부도 시키지 않았거니와 또 이 돈을 벌고 쓰는 문제에 있어서 주로 버는 교육,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가도록 해야겠다. 좋은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거죠. 월급이 많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죠. 혼처.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비싼 집을 사고 비싼 차를 타게 되고 이것이 바로 버는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이때 이렇게 돈을 벌면 이처럼 버는 교육에 집중할 때 돈을 쓰는 것도 그냥 이것은 교육할 필요도 없이 동시 자동 패션으로 나옵니다. 뭡니까? 비싸고 맛난 고급진 음식 먹고 철 따라 계절 따라 좋은 옷 사 입고 그리고 비싼 차 타고 비싸고 큰 집에서 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자녀 리스크가 크게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 고향 동네 골목에 목욕탕 집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목욕탕을 하는 집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목욕탕 집 아들들이 지금 안타깝게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정말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형편없는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뭐 비단 우리 동네 목욕탕 집 아들들과 비슷한 경우가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주변에서 흔히들 많이 보았을 겁니다. 심지어 시골 깡촌 출신의 소년급제 최연소 민정수석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굳이 이름까지 말하지 않겠지만 그가 이 공직자 민정수석으로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요. 재산 신고액이 무려 450억 원이었습니다. 장인한테 주로 물려받은 재산이었는데 공직자 재산 신고 물론 이제 그 가족 모두의 재산을 신고한 금액이 450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재산을 신고한 사람 그리고 소년급제에서 정말 천재 소리를 들었던 최연소 민정수석이 또 언론에 어떤 사건 사고로 얽히는 이야기 들으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죠. 뭐 예를 들면 뭐 몇 억짜리 뭐 변호사법을 위반해서 어쩌고 저쩌고 결과적으로는 조사가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런 이야기로 이 정도의 정말 출세한 사람, 이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의 콩고물 같은 그 이야기에 계속 오르내린다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상실이라는 거죠. 또 숱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 우리가 이 재벌 3세들, 이게 숱한 갑질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때 결국 우리가 이제 교육에 있어서 버는 교육, 즉 이 출세, 그리고 출세에 같이 비례되는 연동되는 재산의 정식, 그 다음에 권력, 이 사회적인 명예, 이런 등등의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명예라든지 권력 이런 등등은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이게 사회적 자본은 뭡니까? 사회적 역할이죠. 사회적 역할에 걸맞는 대우, 바로 그것들이 명예지 않습니까? 명예, 또 걸맞는 대우에 합당한 또 소득이 따라가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 역할에 합당한 명예와 보수 등등은 우리 전체 사회를 많은 사람들이 더 이롭게 역할을 해준다는 전제하에서 주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그 같은 사회적 자본을 철저하게 개인화, 즉 철저하게 사유화하다 보니까 이게 공적인 기준과 사적인 기준이 없어집니다.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가진 많은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전혀 걸맞지 않는 행동들을 일삼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형적 인간으로 취급받게 되죠. 더 안타까운 것은 정작 그들은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 되면 거의 질병 수준이죠. 자,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청년은 연봉 2천만 원입니다. 구급 공무원에 채용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이죠. 그 청년과 상담을 했더니 뭐 저희 돈 파는 가게랑 이제 상담을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재정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재정기록지를 작성하는데 돈을 앞으로 모아야 하는 단기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가 3년 후 주택 마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년 후 주택 마련 아시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서울 사는 청년인데 3년 후에 서울에 아파트라도 한 칸, 아무리 소형이라도 요즘 소형이 더 비싸죠. 마련하려면 뭐 수억이 들잖아요, 최소한. 그런데 그것을 3년 후에 자기 힘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가 가진 현재의 자산은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더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이 청년의 부모님은 뭐 그닥 큰 재력가는 아니지만 이 구급 공무원 아들에게 집 한 칸 정도는 내어줄 수 있는 재산을 또 가진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자기가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집을 마련하기 원하는 거죠.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주겠다고 해도 굳이 싫다는 자녀가 바로 이 청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참 우리는 쓰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청년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버는 교육에 집중했고 버는 교육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소비, 돈을 쓰는 이런 습관이 길들여져 있지 정작 정말 제대로 쓰는 교육을 배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죠. 정말 따뜻한 청년이지만 쓰는 교육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청년이 부모님의 도움, 그 현실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 우선 또 현실적으로도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국어공무원 현재 자산 통틀어 3천만 원이 있는 이 국어공무원 자녀가 어떻게 몇 년, 3년 후에 결혼도 하고 필요한 주택도 마련할 수 없죠, 그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능하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본질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바로 쓰느냐, 즉 가치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돈을 쓰는 교육이 우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현실입니다. 쓰는 교육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저 부모의 돈을 받고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이 문제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받고 안 받고에 떠나서 설령 받더라도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경험과 훈련과 교육이 안 돼 있다. 돈의 본질, 제가 돈을 흥하게 하는 돈, 망하게 하는 돈 이런 동영상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돈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소비죠. 돈은 집에 쌓아두려고 있는 목적이 아닙니다. 쌓아두려고 있는 목적이 아니라 유통, 즉 소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이 바로 돈, 화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 돈의 본질인데 이 소비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또는 자녀들이 결혼할 대상자, 배우자 될 사람을 결혼 상대방을 혹시 집에 인사시키러 오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 친구의 직전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1년 카드 영수증을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그 친구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소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돈의 본질은 즉 소유, 많고 적음은 결국 우리가 버는 교육이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버는 교육에 치중해 왔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의 본질 뭡니까? 쓰는 교육. 그 쓰는 교육이 가치 소비, 즉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일용할 생활비를 먹고 자고 입고 이 생활비는 당연하게 써야 되죠. 써야 되는데 정작 생활비만 빠듯하게 써야 되는 가정도 있고 또 생활비를 넘치도록 써도 남는 가정, 평생을 써도 남는 가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 여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돈만 원하느냐, 돈 플러스 명예와 존경을 원하느냐, 이것들이 바로 돈을 어디에 쓰느냐, 소비에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자녀들, 유대인들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글로벌, 그러니까 큰 기업들, 페이스북이라든지, 페이스북의 주커버그라든지 이런 등등의 친구들이 엄청난 돈을 기부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기부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녀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 부모들이 돈을 가치 있게 소비하는 경험들을 계속 시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불우시설, 또 같이 1년에 몇 번씩 부모와 같이 가서 데려가서 봉사를 하고 또 기부를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부모가 자녀들한테 부모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쓰는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고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전인적인 교육, 또 돈도 많고 또 그만큼의 존경도 받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성장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모의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돈을 가치 있게 소비하면 또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소비를 하면 그것이 곧 예를 들면 저 자녀 집안
저 부모가 누군지 그 부모에까지 같이 존경과 이런 감사하는 것들이 전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치 소비다, 소비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60대 아버지와 30대 아들인데 이 60대 아버지는 5060 세대에서는 아무래도 재테크를 보수적으로 해야겠죠. 그렇게 한다면 돈을 잃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뭡니까? 바로 재산 이전을 준비하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절세에 대한 부분. 자, 요것은 오늘 뭐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쓰는 교육, 지금이라도 자녀들이 잘 소비할 수 있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교육을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이 돈으로. 그래야 언젠가 부모는 떠나고 돈은 땅에 남게 되는데 그 땅에 남는 돈을 정부가 가져가고 세금으로 또 자녀들이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는데 이 자녀들이 그걸 잘 써야만 또 그 돈을 땅에 남기고 간 부모들이 하늘에 가서도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아마 부모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일 겁니다. 30대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자신의 소득을 통해서 성실한 재테크를 해야겠죠. 비록 정말 큰 돈이 필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힘으로 그 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자녀입니까? 그래서 성실한 재테크 정말 중요하고 또한 여유 있는 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다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가치 있게 소비함으로써 부모도 같이 존경을 받게 하는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버는 것보다 쓰는 것 없이 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동영상도 저희 돈 파는 가게 있죠. 이것 또한 이따가 이제 링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버는 것과 더 잘 쓰는 것이 어디가 중요할까?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잘 쓰는 것, 이것은 단순히 절약만 하자.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소비를 하자입니다. 가치 있는 소비를 할 때 이 가치 있는 소비에 훈련이 되면 돈이 적더라도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하더라도 오늘 행복할 수 있는데 이 가치 있는 소비에 훈련이 되지 않고 즉 소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쓰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적어도 불만, 많아도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늘 행복하지 않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래서 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잘 쓰는 교육이 항상 같이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정말 기형적 인간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더 많이 불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더 적게 잃는 것, 위험 관리죠. 더 적게 잃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적게 어떻게 하면 더 적게 손실, 더 적게 잃을 수 있을까? 이 계획을 잘 짜면 돈을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저희 이거 돈 파는 가게에 많은 동영상들이 또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부모 자녀 간의 재산에 대한 문제 이야기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꼭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결국 돈에 대한 태도, 돈은 불리고 쓰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잘 균형 있게 교육 또 훈련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핵심이다. 그래서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사실 더 어렵더라라는 말씀을 같이 좀 공유해 봅니다. 자,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에 오늘도 어떻게 하면 조금 도움되는 정보가 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돈에 저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면 02-536-0153 전화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 머니슈퍼마켓 검색하셔서 플러스 친구 매전담 1:1 채팅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